실제로 우크라이나 군들이 잔악한 행위를 많이 했죠. 지금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실체가 네오나치들이거든요. 네오나치들이 그 나라를 통째로 장악해가지고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시죠. 진재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제 휴전하는 것에 대해서 30일간 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푸틴은 반대했거든요.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일단 거부한 속내가 뭘까? 네, 여러 가지 궁금증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거부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사실상 이제 그 벨라루스 대통령과 같이 담화한 자리에서 기자 질문에 일단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내용상으로는 거부입니다. 내용상으로는 거부인데 자기가 동의한다. 그런데 디테일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넘긴 거죠. 네. 어쨌든 그 계속 러시아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 휴전의 차이는 평화는 전쟁의 완전 종식과 그 이후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적으로 다 만드는 것까지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전이란 것은 전쟁 중간에 잠시 멈추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휴전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고 또 그냥 계속 그걸 이용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러시아에서 잡고 있는 것은 6월 14일 그러니까 준 14 라인이라 해서 그때 선언해 놓은 그 상황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쿠르츠크 지역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이미 빼앗은 땅도 그렇고 거기도 그렇고 다 포기를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어떤 영토에 대한 논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 얘기가 네. 됐고요. 어떻습니까? 어쨌든 일시적인 휴전이 만약에 어떻게 해서든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 우크라이나에 오히려 좀 유리해질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나 봐요. 휴전하면 우크라이나 유리하죠. 그러니까 전 전선에서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휴전을 하는 동안에 일단 병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병력을 훈련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모자라서 데려와 가지고 바로 전선에 넣는 그런 건데 뭐 한 달씩 훈련시키면 훨씬 더 전투력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보급품도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이나 서방에서 지원하는 무기들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황을 좀 상당히 만회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체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지금 전 전선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뭐 실컷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있다가 갑자기 멈추라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쿠르스크주 방문해가지고 전투복 입은 채로 예. 뭐 그래서 이제 좀 그 군인들을 뭐 격려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정치적으로는 중요한데 군사적으로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침공할 때도 우크라이나가 작년 8월에 들어갈 때도 러시아는 거기 별로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게 쿠르쿠스 원전만 막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들어오게 놔뒀죠. 그 다음에 들어가가지고 천천히 이제 지금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네. 저 푸틴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만약 쿠르츠크 땅을 빼앗기게 되면은 점령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휴전이 만약에 종전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러시아의 본토를 빼앗긴 것 같은 어떤 그 정치적 그럴 수 책임? 있죠.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던데요. 그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이 이제 살고 있는 자기 영토를 어쨌든 빼앗긴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나 이제 전쟁이 전반으로 이렇게 오래 가면서 서로 간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선을 넘어가고 들어가고 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그리고 쿠르스크가 전략적으로 뭐 그렇게 중요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더 차지하면 영토상으로는 계산상으로 손해볼 게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우리 땅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뺏겠다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네. 지금 보면은 북한군도 파병이 돼서 이제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고 그 병력들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 뭐 들어가 있다 이런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외국인 용병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뭐 러시아의 판단이죠. 그리고 법적으로는 외국인 용병들은 이 전쟁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전쟁을 한 당사자니까 포로로 규정되지만은 이 이제 외국인 용병들은 이제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네바 협약에서도 그 민간인 응유자로 할 것이냐, 뭐 포로로는 분류할 수 없습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는 게 뭐 논리적으로 범주적으로는 맞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쿠르스크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가요? 우크라이나군이요. 러시아 그 노인들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학살해가 그걸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서방에서 아직 접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러시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군과 용병들을 일단 죽이면 안 된다. 살려주라. 반드시 재판을 받게 해야 된다. 이런 이론이 있을 정도로 뭐 그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테러리스트로 분류하는 건 러시아 입장에서 맞는 거죠. 네. 그동안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보면은 러시아군이 좀 가혹한 행위를 많이 해서 전범이 될 가능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군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이라는 게 만드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상황들이 좀 있나 보네요. 잔인한 일들이. 예, 이 전쟁 자체는 이제 서방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이제 일단 제일 먼저 하면 내러티브 전을 합니다. 그래서 서방의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동원해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대표적으로 부차 학살 이런 것도 이제 다 조작된 것인데 아직까지 이제 서방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러시아에서는 그 카운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군이 들어가서 민간인 학살을 했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거의 그 조작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잔악한 행위를 많이 했죠. 뭔가 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실체가 네오나치들이거든요. 네. 네오나치들이 그 나라를 통째로 장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율 뭐 1%, 2%밖에 안 되지만 장악해가지고 이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하고 같은 거니까 뭐 아프간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아니면 이제 그 중동에 여러 분쟁이 일어날 때 보면은 이제 그 지하디스트를 미국이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분쟁을 일으키고 지금 시리아도 비슷한데요. 시리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시리아 수장이라는 사람이 알카에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그 국무부에 이제 현상금 2천만 불이 걸렸던 사람인데 지금 버젓이 이제 와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분쟁을 일으켜서 그걸 디바이드 앤 룰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네오나치다.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를 포함한 그 지금 우크라이나 예. 그 지배 예. 그 권력층 여기가 지금 네오나치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객관화시켜서 그들을 네오나치로 볼 만한 근거가 좀 있나요? 그건 뭐 서방에서도 계속 뭐 2014년부터 이때까지도 계속 네오나치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BBC 같은 거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우디에서 지금 미국하고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회담에 젤렌스키는 가지 않았어요. 거기에 와 있는 우크라이나 측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를 움직이는 네오나치들입니다. 그 사람 에르막이라는 사람 있죠. 에르막이라는 사람이 실권자입니다. 이 젤렌스키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어쨌든 뭐 그들은 이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어쨌건 부인 안 합니다. 그래요? 예, 그 부인 안 합니다. 그래요. 네. 하여튼 뭐 뉴스 이렇게 보면은 뭐 부인하고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원료를 따져 보면은 또 그렇게 연결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그들은 그걸 스스로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보죠. 당연하죠.
젤렌스키 직전에 대통령이 포로셴코였는데 포로셴코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러시아계들을 죽여야 된다. 러시아계들은 지하실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된다. 우리 애들은 다니고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유튜브 보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그 어쨌든 전쟁을 쉽게 멈추지 않겠다라고 한 젤렌스키를 공개적으로 이제 면박을 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그렇죠. 회담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휴전 합의가 되고 나서 러시아가 여기에 따르지 않는다면 러시아의 금융 시스템을 타격하겠다, 뭐 금융 제재를 시작하겠다 예. 이런 또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강한 발언 배경은 뭐로 봐야 될까요? 일단 현재 상황을 전쟁 상황을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러시아가 모든 걸 다 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금융 제재를 해서 이제 러시아 경제를 또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금융 제재가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무슨 카드가 뭐 없지는 않겠죠. 있지만 효과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현재로는 이제 미국이 일단 협상 카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서 레버리지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뭐 이런 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트럼프 입장은 이제 굉장히 다급한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전임 행정부가 시작한 전쟁이지만은 이제 시간을 끌다 보면 자기가 하는 전쟁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니까 이제 이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부담을 갈수록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부담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형식도 지금 이게 뭐 약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회담을 만들어서 일단 어쨌든 러시아한테 대표단을 보내기까지 했기 때문에 일단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기들이 무기를 더 주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금융 시스템을 들고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 국무장관이 마르코 루비오는 기자가 묻는 자리에서 일체 이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내가 협상을 앞둔 상태에서 상대를 위협하라는 이야기냐고. 나 그렇게 이야기 못 한다. 그러니까 이 전면에 나선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멀리서 뭐 국합 배드캅처럼 한마디 던지는 걸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관계자들이 네. 이런 방법도 있지 않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만 띄우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러시아의 그 특사가 도착이 돼서 그 협의가 들어가죠. 예. 네. 근데 그 금융 이야기 하니까 지금 러시아의 자산, 금융 자산 뭐 한 3천억 달러가 예. 지금 차압이 돼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서방 세계, 특히 유럽 그렇습니다. 쪽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걸 이제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네. 동결을 시켰지만 그 자산이 계속 그 수익이 생기니까 이자. 수익만 이제 서방에서 빼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데 썼어요. 그걸 왜 그러니까 이제 그 돈 3천억 불이 있는 거기에서는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에 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뺏을 수는 없는데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자들은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자는 뺏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자를 쓴 그 서방 국가들이 나중에 그걸 다 물어내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금융 시스템에 큰 데미지는 주지 않았죠. 클리어링 하우스 자체는 버티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게 그 결국은 전쟁을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예. 사실 근데 이제 승전국이 다 모든 걸 가져가게 되니까 그렇죠. 패전국이 뒤집어 씌우게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러시아가 그 전쟁의 원인이 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그 배상금을 주게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전쟁이지만은 형식상으로는 러시아가 특수 군사 작전이라는 형태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도 전쟁을 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뭐 조지아 사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전처럼 마무리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걸 이제 정말 그 뉘렌베르그 재판 이런 것처럼 이제 2차 대전 때처럼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잘 아직 양쪽에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인데 만약에 보통 뭐 1차 대전, 2차 대전과 같은 게 있으면은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거를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걸 다 정리하겠죠. 정리하면서 패전국이 덮어 씌우기도 하고 그러면 패전국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냐 서방이냐 뭐 우크라이나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대리전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대리전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방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피해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우크라이나만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될 그런 아까 공상이죠. 그 지지율을 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그 협상 이후에 예.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면박당한 예. 이후에 뭐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던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이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여론조사를 체계적으로 안 하거든요. 그렇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키예프 인터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소시올로지라고 하고 있어 그걸 계속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번에 57%에서 지금 67%까지 올른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거의 그 젤렌스키 인기가 최악이거든요. 젤렌스키가 불에 타면 그 위에 죽을 때까지 오줌 누겠다 이런 게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 자식들이 끌려가가 죽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모르는데 이제 대선이 곧 있을지도 모르는데 대선이 있으면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4명이 부상돼 있어요. 젤렌스키를 포함하고 전임 대통령을 포함하고 영국에 가 있는 전사령관인 잘루저니하고 아레스토비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부상되고 있는데 그 후보에서 보면 잘루저니가 압도적으로 좀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도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한 그 휴전안 이것이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좀 불리할 수 있다라고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도대체 어떤 내용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30일 휴전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구체적인 이제 이 특사가 이제 모스크바에 갈 때 이제 러시아한테 할 내용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방안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사우디에서 일어났을 때 바로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요. 와서 들어보겠다 이런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정확히 들어보고 뭐 그다음에 협상 라운드가 거쳐가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냥 지금 휴전만 하겠다, 30일간 하겠다 이것은 사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가능성도 전혀 없죠. 그래서 그 비밀 그 조항에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그 안에 뭔가 이렇게 러시아한테 약간 진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되게 높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휴전을 하는 것 자체가 러시아에게는 불리한 거기 때문에 예. 그 러시아의 마음을 달래줄 뭔가 당근을 안에 넣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계속 주장하는 게 휴전 자체가 없다 그랬거든요. 끝나면 아예 종전이지. 예, 러시아가 이야기한 것은 그 일단 협상의 조건이 뭔가 하니까 4개 주에 대해서 4개 주에 그 러시아가 자기 나라라고 선포한 4개 주가 있습니다.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로지아, 헤르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완전히 철수를 하고 그리고 뭐 안에 나치를 제거하는 뭐 법제화 같은 걸 다 하고 이런 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협상에 나오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당장 받아들이기는 되게 힘든 상황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네. 그렇다면 그 미국의 특사 이제 예. 푸틴을 만나서 협의를 하게 될 텐데 이번 협상의 가장 주요한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영토 그겁니다. 문제? 아닙니다. 영토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어떤 조치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초안 같은 걸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순전히 추측의 영역에 있거든요. 뭘 가지고 창의적으로 협상안을 만들었을지는 그건 지금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그게 없으면은 그냥 미국이 너무 무성의하게 협상을 하자고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뭔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네가 승기를 잡은 상태에서 네. 전쟁을 중단할 이유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예. 중단하는 것 자체가 우크라이나가 숨 돌릴 기회를 주는 거고 시간을 네. 벌어주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그냥 이 휴전이 이어서 그냥 종전으로 갈 수 있는 뭔가 로드맵 예. 제안을 줄 것이다 중요한 예.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야 된다. 예, 뭐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하겠죠. 이제 협상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것도 안 던지면은
그냥 만만치가 시작도 안 한 겁니다. 네. 지금 어쨌든 유럽 많은 나라들도 말로는 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만 결국 다 속내는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이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일단 유럽은 국민들하고 정치 지도부하고 약간 괴리가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국민들은 이제 약간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데 정치 지도부들은 어떤 상황인가 하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 의해서 끌려 들어온 거거든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다 그 외교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제재도 하고 뭐 물자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미국이 바뀌어 버렸어요. 네. 여기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입장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이렇게 갑자기 옮겨져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 지금 현재까지로는 백악관에서 그 소위 말해서 두 대통령 간의 스캔들이 있고 나서 바로 유럽을 들어가지고 스타머 총리도 만나고 젤렌스키가요. 그다음에 유럽 지도자들도 만났는데 그때는 전부 일치 단결해 가지고 젤렌스키를 밀어주는 그런 모양을 취했습니다.